정언명령은 칸트 윤리학의 핵심 개념이죠. 지난 강의에서는 정언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정언명령의 다양한 정식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언명령은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다양한 정식들이 있는데요. 칸트가 다양한 표현 방식을 동원하여 정언명령을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칸트는 정언명령의 정식들이 각기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이고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정언명령의 5가지 정식, 즉 보편 법칙의 정식, 자연 법칙의 정식, 목적 자체의 정식, 자율성의 정식, 목적 완국의 정식을 차례차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윤리형이성학 정초 제2장에서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정언명령을 도출합니다. 자, 가언명령은 조건명령이죠. 그래서 어떤 무엇을 위해서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 비로소 뭐뭐 하려면 뭐뭐 하라는 가언명령의 내용이 선택되고 결정되겠죠. 이를테면 A 플러스 학점을 따려면 이러한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 가언명령은 이렇게 되겠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시험을 잘 봐야 한다. 또 건강을 위해서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날마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혹은 담배를 끊어야 한다 등 가언명령, 즉 조건명령이 도출되겠죠. 그런데 정언명령은 가언명령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명령입니다. 말하자면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이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정언명령이 무조건 명령이라는 점이죠.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도덕적으로 행위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언명령과 달리 내가 정언명령을 생각할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를 곧바로 안다. 정언명령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정언명령은 보편 법칙과 그 법칙을 따라야 할 준칙을 포함한다. 보편 법칙은 무조건적인 것이며 행위의 준칙은 이러한 법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정언명령은 주관적인 행위 원리인 준칙 플러스 객관적인 행위 원리인 보편적인 법칙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정언명령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칸트는 곧바로 정언명령의 정식, 즉 보편 법칙의 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그 준칙이 보편 법칙이 될 것을 내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준칙에 따라서 행위하라. 그런데 그 준칙이 보편 법칙일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 행위하라는 것이죠. 정언명령은 도덕의 최고의 원리이죠. 의무의 최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덕이나 의무의 명령들은 최고의 원리인 이 정언명령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정언명령의 보편 법칙의 정식을 도출한 다음에 곧바로 자연 법칙의 정식을 제시하는데요. 자연 법칙의 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왜 칸트는 정언명령을 그냥 보편 법칙에서 보편적 자연 법칙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려고 했을까요? 칸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추측하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법칙, 즉 자연 법칙을 가장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지요. 마치 그것처럼 칸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말하자면 자연 법칙이 갖고 있는 보편성처럼 윤리나 도덕의 세계에서도 그 법칙의 위상이 보편적 자연 법칙 정도의 위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칸트는 정언명령의 정식, 즉 보편 법칙의 정식과 자연 법칙의 정식을 제시한 다음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자살의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이 극에 달해서 삶의 염증을 느끼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자살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주관적 행위의 원리인 준칙이 과연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고 가정해 보는 것이죠. 이때 이 사람의 준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되겠죠. 삶을 계속 사는 것은 절망적이므로 나는 자기애에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생을 단축하여 여기서 끝내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 질문. 과연 자기애의 원리에 따라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즉각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자연 법칙이라면 자연은 자기 자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자연 자체는 존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하려는 사람의 주관적 행위의 준칙은 결코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의 객관적인 도덕 법칙과도 전적으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자살의 사례에서처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행위의 주관적 원리인 어떤 준칙들은 모순 없이 보편적인 법칙으로 생각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언명령은 도덕성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검증의 원리로도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언명령의 정식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정식인 목적 자체의 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칸트는 정언명령의 보편법칙의 정식, 자연법칙의 정식들과 달리 목적 자체의 정식을 최상의 실천원리 혹은 최상의 실천명령이라고 특징을 짓는데요. 왜 칸트가 최상의 실천원리 혹은 최상의 실천명령이라는 명칭을 붙였을까요? 여기서 칸트의 의도는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들과 달리 구체적인 실천에서 금방금방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 자체의 정식은 다른 말로는 목적과 수단의 정식 혹은 인간성의 정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가장 간단하게는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지 단순한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러한 정식이 도출되는 과정, 논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칸트는 목적 자체의 정식이라는 실천 명령 혹은 실천 원리가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인용을 해보죠. 이제 나는 말한다.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 실존하며 한낱 이런저런 의지의 임의적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실존한 것이 아니다. 또는 이성적 자연 본성은 목적 그 자체로 실존한다. 누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인간이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실존을 이렇게 규정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적 그 자체란 말이 어떤 뜻인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칸트는 이 세상을 구분할 때 이성적 존재자와 이성 능력이 없는 존재자로 구분하는데요.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이고 절대적 목적, 절대적 가치를 갖는 인격적 존재이고 반면에 이성이 없는 존재자는 수단인데 즉 상대적 목적, 상대적 가치를 갖는 물건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인간 행위의 주관적 원리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원리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인간의 삶이 작동하는 중요한 원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칸트는 목적 자체의 정식에 따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거짓 약속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점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 약속을 하지 않으면 돈을 빌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그러한 거짓 약속의 행위는 옳은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약속할 의도를 가진 사람은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약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할 인격체인 사람인데 이 점을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죠. 모를 리가 없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짓 약속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처신이나 태도에 전혀 동의하지 않겠죠. 거짓 약속을 한다면 그런 행위는 약속의 상대방을 목적 자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죠. 거짓 약속의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을 목적으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칸트는 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성과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이성적 존재자라는 조건은 인간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최상의 조건이다. 말하자면 목적 그 자체의 정식은 각자 개인들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 원리이며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고 다른 것들은 수단이라는, 즉 목적과 수단이라는 말 때문에 칸트는 여러모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잠깐 칸트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덧붙여 볼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사항은 목적, 수단, 인격, 물건 등의 규정은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 개념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도덕적인 가치와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들인데요. 만약 이러한 도덕적인 관련성을 무시한 채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고 나머지 것들은 수단이라는 칸트의 언명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오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이를테면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연을 아무런 제약 없이 수단으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연은 수단이지만 인간은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돼서 안 된다는 칸트의 이 생각의 밑바탕에는 무엇보다도 근세 윤리학의 인간평등주의가 숨겨져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서양 근세의 도덕적 인간평등주의는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의 평등, 자기 존중의 조건을 해치는 도덕적인 미성숙과 특권에 대한 반대하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과 더불어 저 목적 수단의 정식이 이해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목적 수단의 정식이 담고 있는 그 1차적인 강조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평등이 중요하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인간이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조건은 다름이 아닌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도덕성이기 때문에 자연은 수단으로 간주해도 되지만 인간은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수단으로 삼는데 그런 데 있어서도 도덕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칸트는 자연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 수단의 정식을 실천 원리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성의 정식과 목적 왕국의 정식을 차례차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율성의 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의 의지가 준칙을 통하여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편 법칙을 세우는 존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우리는 칸트 윤리학에서 이성 개념 못지않게 내용적으로는 의지의 자율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 인간은 자율적 존재다. 이렇게 말할 때 생각해 보면 이때 자유 혹은 자율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자기 법칙 부여라는 특성이 중요한 기초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자율 능력에 기초해서 법이나 도덕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누가 법이나 도덕을 따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적인 본성에 맞서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근거로 도덕적 요구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감각적 본성에서 비롯된 심적인 저항이나 반발심을 누르고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하는 배경에는 자기 법칙 수립성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자율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내가 정한 법이고 도덕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른다는 원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언명령의 5번째 정식인
목적 왕국의 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왕국 혹은 목적의 나라 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의 준칙을 통하여 너 자신이 항상 목적의 왕국의 법칙을 수립하는 구성원처럼 행해하라. 여기서 목적의 왕국은 인간의 세계, 즉 인간의 도덕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목적의 왕국은 공동의 도덕 법칙에 의한 서로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인 개인들의 체계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목적의 왕국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연의 왕국 혹은 동물의 왕국이 되겠죠. 즉 인간 세계가 아니라 자연의 세계가 되겠죠. 위에서 우리는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목적의 왕국 혹은 목적의 나라는 이성적 존재자들이 모인 나라인데요. 이런 도덕의 나라는 칸트가 꿈꾸는 도덕 공동체입니다. 말하자면 도덕 공동체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상적인 도덕 사회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적의 왕국에서는 모든 구성원들, 즉 이성적 존재자들은 자기 자신과 모든 구성원을 한낱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죠. 이상에서 우리는 정언명령의 다양한 정식들에 대하여 차근차근 정리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